정부의 금년도 세제 개편안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조세 공평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얘기죠. 정부가 우선 고소득자나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고 해야 되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깎아주면서 이 국민 계세주의를 내세우면서 봉급생활자, 자영사업자, 농민 이분들의 세금을 늘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 지난번 세제 개편안이 그렇다는 겁니까? 이제 그 정부가 만든 세제 개편안이 10월 2일 날 네.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제출되기 그렇다는 예. 이 세제 개편안이 이제 11월 달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거죠. 심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 세금 부담의 공평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이번에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나흘 만에 대통령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이미 다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졸속으로 세제 개편안을 만들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재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봉급생활자, 자영사업자 이런 분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봉급생활자들이 3,450만 원 연봉 이상이면 세금이 늘어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늘어나는 세금이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1년에 뭐 12만 원에서 한 16만 원이 되는데, 저는 우리 근로소득자나 자영사업자들이 이 정도 세금 늘어나는 게 너무 많아서 꼭 조세 저항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감세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해줬는데, 이분들의 부자 감세는 철회하지 않으면서 세수가 부족하다 해서 중산층들, 서민들, 자영사업자, 봉급생활자 여기에 떠넘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있는 분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중산층한테 세금을 매기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부자 감세하면서 2008년부터 내년 예산까지 7년 연속 재정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로 하면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른 거죠. 7년째 가계가 적자니까. 그런데 이로 인해서 적자 규모가 7년 동안에 얼마냐면 148조 원이 적자거든요. 국가 채무가 216조가 이 7년 동안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가 채무의 40% 이상이 이 기간 동안에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의 예산안을 보면 재정 적자가 26조나 돼요. 그리고 국가 채무도 35조나 되고,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늘려가지고 이 적자도 줄이고 국가 채무를 발행 안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세수 효과를 보면, 정부가 금년도 세제 개편안을 제출했는데 내년에 세수 효과를 보면 4,300억 늘어나는데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 때 이제 공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중앙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 135조입니다. 그리고 지방 공약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냐면 123조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이제 지난 5월 31일 날 발표한 공약 가계부에 보면 지방 공약 124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135조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약 사업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년 예산에 적자가 26조고 국가 채무가 35조가 늘어나면 이제 공약 사업 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세제 개편안에 의하면 내년의 세수는 4,300억밖에 안 늘어나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 정부 임기 말에 반드시 재정 위기나 재정 파탄이 온다 하는 것이 제 진단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증세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실은 정치인이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께서 세금 늘어나는 것에 이 동의하고 찬성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는 재정 위기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용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너무 인기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 100년 대계 차원에서 고도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경제 활성화 관련 법도 통과시켜야지요. 그리고 세금은 이제 국민들이 어렵게 낸 금액이기 때문에 낭비 없이 써야지요. 이 두 가지도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이 재정이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세제 개편을 제대로 해서 적자를 줄여가야 된다. 이 일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법을 만든다 해서 바로 내년부터 경제가 활성화돼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금 낭비를 줄이자고 하는데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과거 정부도 세금 낭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금 낭비만 줄이면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단다면 세금 낭비만 줄여도 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계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가게에 꼭 써야 될 돈이 매달 5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 수입은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을 아무리 아껴봐야 200만 원 이상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200만 원은 당연히 아껴서 쓰고 추가로 필요한 300만 원은 더 벌어들여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를 들면 키가 1m 80인데 우리나라 재정 규모는 몸무게로 따지면 4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1m 80인데 몸무게가 40kg밖에 안 되면 저체중이기 때문에 몸무게를 늘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불합화의 고복지 국가에서 몸무게를 뺀다 해서 거기는 이제 과다 체중이기 때문에 빼야 되지만 저체중인 우리나라도 빼게 되면 우리는 빈사 상태에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증명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정 규모가 적정한 수준이냐 너무 적느냐를 나타내는 게 그 나라의 GDP로 비교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재정 규모가 GDP 대비 32% 정도 되고 30.2%거든요. 우리나라 재정 규모는 GDP 대비 30.2%인데 OECD 평균은 얼마냐면 GDP 대비 42%입니다. 그래서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제일 이제 낮은 거죠. 꼴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 규모를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처럼 분단된 국가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가 없고 사회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된 나라도 없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써야 될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재정 규모는 세계에서 꼴찌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재정 규모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근데 왜 꼴찌입니까? 그만큼 이제 재정 규모를 안 키운 거죠. 왜 그러냐면 GDP는 꼴찌가 아닐 거 아닙니까? GDP는 우리나라가 국가 전체적으로 GDP는 세계 10위권이고요. 그리고 1인당 GDP는 우리가 30위 내외 정도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꼴찌냐면 그거는 이제 역대 정부들이 재정 규모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망설인 거죠. 그건 국민들이 과거에는 이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았기 때문에 큰 정부를 싫어했고 또 재정 규모를 키우려면 세금이 늘어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규모를 꽉꽉 눌러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들이 참 많고 우리나라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실은 복지가 부족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고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큰 정부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적정 부담, 적정 복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정부 수준으로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금 낭비를 줄여가지고 재정을 줄이자는 얘기는 안 맞는 거죠. 세금 낭비는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재정 규모는 그 안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당연히 써야 되는데 더 줄일 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도 저체중이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규모를 약간 늘리게 되면 재정 규모만 늘리고 세금을 안 거두면 재정 적자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지금 19% 되거든요. 낮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낮죠. 왜 그러냐면 참여정부가 끝나던 2001년에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21%였습니다. 원래 더 낮았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 감세하면서 이게 19%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가 조세 부담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GDP를 1,300조로 잡으면 1년에 13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2%포인트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6조 정도가 세금이 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이 적자고 재정 규모를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규모를 현재보다 조금 늘려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복지도 늘리면서 조세 부담률이 너무 낮으니까 이것도 적정 수준으로 올리면 된다는 얘기죠. 다만 조세 부담률을 올리기는 올리되 중산층하고 서민들이 세금이 늘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깎아들였던 그 세금 제도를 정상화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법인세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법인세가 노무현 정부 때는 최고 세율이 25%였습니다. 그게 자기의 과세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1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25%를 적용했거든요. 근데 이 최고 세율을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얼마로 내렸냐면 22%로 내렸어요. 3%가 떨어진 거죠. 원래는 20%로 내리려고 하는 걸 이제 야당이 반대해서 22%로 하고. 근데 지금은 1억 원 초과했을 때 22%를 적용한 게 아니라 이 1억 원을 200배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200억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율은 3%가 내리고 가세 표준은 1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뭐죠? 매출 아닙니다. 소득이 법인의 소득이 200억 원을 넘게 되면 이제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이 엄청나게 법인 소득이 200억 이상 되는 회사가 몇 프로입니까? 근데 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몇 조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 예를 들면 1%만 내려도 엄청나게 올해 뭐 100조 넘었다 그러던데 100조에 1%면 1조 아닙니까? 2%면 2조가 세금이 깎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세수가 8월 달까지 한 6조 정도 부족했거든요. 근데 6조 중에서 법인세가 부족한 게 한 3조 이상이 됩니다. 3조 한 6천억 정도. 이게 법인세 세율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이거든요. 이 혜택은 고스란히 대기업한테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내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제대로 옳은 데서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의 유보율은 지금 1000%가 넘거든요. 그런데도 투자를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해서 소득을 깎아주더라도 깎아주면 법인의 소득은 느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소득을 내부에 유보해버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대신에 대기업들로부터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쓰게 되면 서민들은 바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생필품 같은 데 쓰거든요. 근데 주로 생필품 같은 것은 중소기업들이 생산합니다. 그건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가고 그리고 고용이 늘어나고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감세보다는 그 소득을 걷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훨씬 경제에 더 효과적이다. 활성화에 그렇습니다. 효과적이네요.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국가들의 법인세율보다 너무 높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내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2%인데 OECD 평균은 이게 한 25%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세율이 더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인세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하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근데 22%는 200억 원 이상 할 때 22%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초과 누진세율이라 해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소득이 1000억 원이다 하면은 2억 원까지는 1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는 20% 세율을 적용하고 200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2%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대기업들이 좀 혜택 보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깎였습니까? 나머지 회사도 깎였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원래 이제 13%였던 최저세율이 10%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소기업 깎아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들의 경우에는 현재 이익이 나야 세금을 물거든요. 근데 결손난 법인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법인들이
한 32% 정도 되거든요. 전체 법인의. 이분들은 최저 세율을 내려줘도 세금이 하나도 감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13%에서 10%로 내려주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억 원까지는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자기 소득이 이익이 1조라 하더라도 2억 원까지는 우선 내려진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혜택 받는 거예요. 그래 안 오고 그 어떤 중소기업이 이익 1억밖에 아니다. 그러면 2억 원 이하는 10%지만 1억까지만 이제 10%가 적용되는데 소득이 많은 기업들은 2억 원을 전체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가장 혜택 보는 게 우선은 이제 대기업들이 더 혜택을 보는 거죠.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공약이 중앙 공약만 해서 135조, 지방 공약에서 124조, 약 한 259조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보다도 더 많은 겁니다. 공약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약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그 공약을 시행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다든지 국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노력도 해보지 않고 철회를 지금 한 것이거든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불과 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만 바뀐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정부가 이 복지 공약을 철회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는 자꾸 돈이 없어서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돈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번에 세제 개편할 때 당연히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90조 정도의 세금을 깎아줬는데 그중에 일부만 처리하면 얼마든지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의 복지에 대한 철학의 빈곤,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왜 정부가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것은 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세계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고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소비라고 보느냐는 얘기죠.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작년에 대선 있을 때 제가 이제 정책위 의장을 민주당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의 이제 공약은 그거였습니다. 소득 하위 80%에 대해서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뭐 단계적으로 한다고. 예, 2017년까지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것을 보고 바로 내놓은 게 우리는 소득 따지지 않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대해서 내년부터 일괄해서 2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이제 어르신들께서 박수를 보냈고 실은 저는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는데 되시고 나서부터 계속 하시는 것처럼 노력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도 정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 모든 어르신들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급하려면 공약에 들어가는 돈이 5년 동안에 약 한 30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에 보면 이걸 14조라고 계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할 생각이 벌써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금년 5월 31일 날 공약 가계부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조달해서 공약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때 기초노령연금 얼마를 계상했냐면 17조를 계상을 했어요. 이때 이미 하위 70%에 대해서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한 공약을 이미 금년 5월 31일 날 확정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러는데 마치 한 3개월 동안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한 것처럼 고심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다 8월 어느 날 가서 도저히 돈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제 하위 70%에 대해서만 그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덕성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고소득자 고액재산가에 대해서 적정하게 세금을 매기겠다 하는 이런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는 소비가 아니고 투자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되면 앞으로 비단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 100% 무상, 그리고 무상 보육, 이것을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원칙과 신뢰를 그렇게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답지 못한 국정 운영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가 보편적 복지다 하는 얘기는 과거 새누리당에서는 좌파적 정책이라 해서 예면했던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양대 선거를 놔두고 국민들이 경제 민주화와 복지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니까 작년 연초에 새누리당이 강령을 고쳐가지고 강령에 경제 민주화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민주화의 상징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김종인 교수를 영입해가지고 마치 크게 하는 것처럼 이제 떠벌린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때 그런 문제보다는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만 되면 거의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여론조사에 매몰돼서 오히려 이런 정책보다는 그쪽에 이제 집중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은 경제 민주화가 됐든 복지가 됐든 민주당인데 오히려 카피가 오리지널보다 더 박수를 받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가져와 버린 거죠. 근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실은 지방선거는 이제 국가적 공약을 이행하는 그런 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약은 결국은 이제 2016년도에 총선, 2017년 대선 때 역시 중요한 이슈는 될 것입니다. 물론 박근혜 지난 대통령께 지방선거에서는 또 무상교육이 전체 지방선거를 휩쓸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이, 무상급식이 그랬죠. 이제 그런 개별 이슈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지방선거는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1년이 지난 거죠. 지나고 나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 중간 심판적 성격이 짙게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하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을 하게 되고 공약을 파기한다면 어려운 선거 이기기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또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또 그런 희망의 측면도 있죠. 그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아주 좋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그 결과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전 선거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이제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이 알려지면서 현 정권 정신 차리도록 중간 심판해줘야 된다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경고 사인을 한번 보내야 된다 해서 야당에 대해서 견제 세력으로 지지를 보내준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안철수 신당과는 저는 경쟁과 연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호남에서는 안철수 신당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호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민주당 독점 체제 때문에 민주당이 공천하면 무조건 찍었었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었죠.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호남인들이 지자체장을 뽑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뽑는 거나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제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 대안이 있게 되면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게 될 것이고요. 이 얘기는 바꾸어서 얘기하면 민주당 지도부도 자기 사람이나 자기 계파 사람이라고 해서 능력 공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호남에서 민주당이 지자체 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민주당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을 공천하게 될 것이고, 이거는 공천에 매우 긍정적인 민주당 공천이 확 바뀌겠네요. 그렇습니다. 투명한 공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호남에 있는 정치인들이 시대적 하두나 시대 정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기보다는 민주당의 줄만 잘 서고 민주당으로부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됐기 때문에
비교적 민주당 이주의 마인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능력이 있어야 공천을 받기 때문에 능력을 키우려고 할 것이고, 또 이제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서 민주당에서 몇 선 해봐야 알아주질 않지 않습니까? 그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치열한 공천, 치열한 이제 경선이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 입지가 이제 확보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저는 호남 이제 정치가 호남 정치가 바뀌겠네요.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좋은 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강주, 전남, 전라북도에서 경선 모델이 도입되면, 경쟁 모델이 도입되게 되면, 저는 영남, 대구에서도 시차는 있겠지만 새누리당의 독점주의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경쟁해야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한국 정치 역사에 있어서 지역주의를 몰아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할 수 그것만 있고, 하더라도 안철수 신당이 큰 역할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신당이, 소위 안철수 현상이나 안철수 신당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 가고 있기는 하지만 예, 예. 그래도 한국 정치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신당이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일부에서는 위해서라도, 예, 이게 한국 이제 정치를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확실한 개혁을 안 했던 것은, 아무리 민주당이 잘못해도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호남이 있었거든요. 지난 대선에도 90% 이상. 그렇습니다. 예. 그러는데 이제 안철수 신당이 이 호남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민주당도 개혁을 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쟁력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제 이런 의견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민주당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불편하고 어려운 선거니까. 그런데 호남에서는 저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영남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민주진보 진영의 예외연을 확대해야 2017년에 정권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민주당의 취약 지역이 영남이거든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안철수 신당에 기대를 한다면 너무 호남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영남 쪽에서 좀 외연을 키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는 좀 그 안철수 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좀 예연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면 호남과 영남 이해의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수도권 그리고 충청도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만약 경쟁을 하게 되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연대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그 야당의 연대라고 하는 게 유권자의 연대까지를 포함해야 되는데 후보자들 간의 연대거든요. 이게 후보자들 간의 연대하면 유권자들도 함께 이렇게 연대가 돼줘야 되는데, 유권자들이 예면하는 그 후보자들 간의 연대는 오히려 부작용만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유권자들의 연대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의 후보하고 민주당의 후보가 연대를 하게 되면 안철수 신당을 지지해줬던 유권자들이 다 민주당을 지지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또 민주당에 실망해가지고 뭐 새누리당을 지지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연대 효과가 많이 반감돼 버립니다. 예, 예. 기권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반대당을 지지해버린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렇게 그런 현상이 있었죠. 예. 굉장히 어렵겠네요. 이 유권자 차원까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단일화가 돼야지요. 네. 그러니까 연대를 통한 단일화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단일화가 됐을 때 지지자들이 그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뭐 배신감도 어떤 경우는 있을 수 있고 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쪽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제 그 문제에 앞서서 지금 이 일련의 현상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이죠. 민주주의 위기인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됐을 때 실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바꿔서 얘기하면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고 유권자들이 뽑아야지 국가정보원이 뽑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선 첫 번째 얘기는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국가 권력기관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깊이 개입됐다고 하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위기고요.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검찰이 그래도 어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국정원이 개입됐다 하는 걸 밝혀냈으면 수사기관들이 그걸 제대로 밝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는 못할 망정 지금 예압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최동욱 검찰총장을 그렇게 해서 내몰았고 이번에 또 거기 팀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 수사 라인에서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2차적 위기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정도 되면 대통령께서 나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께서 나서서 어떠한 예압도 있을 수 없다.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서 그 대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고 그때 책임자가 있게 되면 그 책임자를 상응하게 처벌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공권력의 선거 개입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차 위기인 거예요. 근데 정부 여당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대통령은 침묵만 지키고 그 검찰 내부에서는 예압이 작용하고 경찰은 실제 그 수사 결과를 은폐시키고 이런 총체적인 그 수사기관들의 이 문제는 무슨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야와 여야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유리한 얘기만 듣고 하는 게 정치권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는 대통령께서 나와서 여야 이런 어느 정당에 이익이 가느냐 이런 당리당략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에서 저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얼핏 생각나는 게 그래서 단임제가 어떤 효과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임제 다음 대통령 맞습니다. 지금 안 나가니까 뛰어넘을 수가 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또 나오실 일 없잖아요. 우리 민주당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겨룰 일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나 야를 떠나서 그야말로 국가의 발전, 국민들의 삶의 질, 이 차원에서만 모든 걸 판단하고 야당에서 나온 정책이라 하더라도 좋은 건 받아들이고 설령 여당에서 제시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거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그 야당이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안 되는 이유부터 찾는다든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고 적군 개념으로 본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 기대했던 게 국민 통합과 통합의 정치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국민 분열과 갈등의 정치거든요. 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펼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또 한 분의 불행한 대통령을 예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목전의 그 이익만 보시지 마시고요. 크고 먼 긴 이익을 보고 국정을 펼쳐주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확실한 것은 우리 민주당은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권력기관들의 대선 개입 정도와 범위를 보면 지난 대선이 불법 선거, 부정 선거였고 불공정 선거였던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대선 결과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이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권력의 추가 개입이 밝혀지고 또 대통령께서 사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 여당이 계속 적반하장식으로 민주당만 비판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가 전개될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말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의 해결책은 뭐냐?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는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 운영의 매듭을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국정을 정상적으로 재판 결과 어찌 될지 모르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정부 여당까지도 국정원과 그리고 공권력의
대선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권력기관들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 이제 앞으로 수사가 오지 않더라도 지금 순간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무슨 관여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소속기관이고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받기 전 때문에 정부의 국정원이었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전 정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 한다면 우리가 일본의 지금 내각 보다가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그렇네요. 다 옛날 분들이 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직위에 있으면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어느 그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기관이니까 진짜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부분도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체 예압 없이 검찰은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규명을 해라.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국정원이 대통령 뽑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낼 테니까 국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확실하게 수사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현재 남재준 국정원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시키게 되면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그 국가가 편안하고 그렇게 되면 복지 문제랄지 민생 문제랄지 경제 민주화랄지 이런 쪽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죠. 김한길 대표께서 어려운 여건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를 중심으로 당력을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천만남 새누리당에서는 친노 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친노 개파주의 뭐 의원 보시기에는 좀 극복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는 친노의 목소리가 전혀 없죠. 지금 어떠한 목소리도 없고 비판의 대상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는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이나 일부 세력들은 정치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실체도 없는데도 그냥 친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행태도 매우 구태스러운 것이고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친노 개파주의는 당 내에서는 극복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뭐 친노가 개파로서 전혀 활동이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비주류지 않습니까? 지금은 명백히 또. 네, 앞으로 더 많은 생산의 여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